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기범 교수입니다. 지금 금방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다시 급하게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내일이죠. 10월 6일, 10월 6일부터 실기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입니다. 지금이 5일날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가 통보를 받아서 지금 급하게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섰고 사실 제 수업을 아마 한 5주 정도 온라인 수업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리 좀 수업을 만들어 놓고 차례대로 지금 이제 올렸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지금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 조금 일단은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아시고 내일 뭐 학교에서 좀 회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실기 수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내일 이후에 뭐 또 변동되는 내용이 있다면 학생 여러분들에게 학교 측에서도 연락이 가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단톡방을 통해서도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테마를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격적인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포술 수업 종목으로 지금 유도를 이제 차례대로 지금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유도 도복을 입고 실기 수업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유도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의 첫 번째 테마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도의 기초에 대한 거를 좀 습득하셨다면 유도 경기가 올림픽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이거든요. 그래서 유도 경기 시합이 어떻게 흘러가고 시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단 첫 번째 테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고 여러 자료를 찾다가 외국의 자료이지만 조금 정리가 나름 잘 돼 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한 부분씩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그 다른 저기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한 2분 정도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그 물론 이제 외국에서 만든 자료이기는 하나 그 유도를 또 단번에 좀 설명하기에 아주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장 규격, 뭐 심판, 체급, 그다음 경기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씩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앞에 2분짜리 영상 보고는 저게 무슨 말이지 했다가도 저의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면 아, 유도 경기가 올림픽에서 또는 다른 여타 국제 대회에서 세계화되어 있는 유도 경기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은 유도 경기장의 규격입니다. 지금 10m, 10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유도 경기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수 사이에 그 주심이라고 해서 이 가장 주가 되는 심판이 한 명 있고요. 그 뒤편에 보면 그 부가 되는 심판 2명이 있고요. 또 그 옆에 각각이 배심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2명. 지금 금방 보신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유도 경기장은 여러분, 지금 영상에는 10m, 10m 이래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안전지대까지 포함한 시합장 규격이고요. 그거보다 더 작게는 이제 8m, 8m로도 그 선수들이 시합하는 시합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냐면, 이 시합하는 매트 말고 바깥쪽 있죠. 바깥쪽. 왜냐하면 기술이 안쪽에서 걸려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넘어지는 것도 점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최소 2m 이상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초창기 유도가 경기화될 때, 스포츠화될 때 국제대회에 그 시합장 규격이 12m, 12m에서 엄청 컸습니다. 컸는데 이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계속 지금 조금씩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선수들끼리 이 시합을 하다 보면 그 실력이 좋은 사람은 이제 잡아서 맺히려고 하고요. 좀 이제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은 뒤로 이제 좀 물러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시합장이 너무 크니까 유도는 잡고 해야지 뭔가 이제 승부가 나고 결정이 나는데요. 계속 이제 안 잡으려고 하고 도망가니까 시합장이 너무 크니까 관중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복싱인가 태권도인가 이제 뭐 점수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타이트하고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시합장을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도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 남자 선수 같은 경우 100kg가 넘는 선수들이 허다하거든요. 키도 2m가 넘고 그런 큰 선수들이 시합장에 2명이 서고 또 가운데 심판까지 서 있으면 우리가 방송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시합장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인데요. 그 유도 심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합에 심판이 3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는 그 2명이 더 있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시합장 안에서 선수와 함께 경기를 진행하고 득점을 하고 모든 이제 상황을 주가 되어서 판정을 내려주는 주심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고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주심도 간혹 좀 실수를 한다든지 오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심이 그 실수는 하지 않는지 오심은 하지 않는지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심판이 주심 뒤쪽에 좌석으로 2명이 앉아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주심하고 부심하고 3사람은 이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심 앞에는 혹시나 오심이라든지 좀 이렇게 잘못된 그 판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부심들 앞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그 주심은 현장에서 바로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돌려보지 못하지만 부심들은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배심원이라고 해서 경찰로 치면은 아주 높은, 심판으로 치면은 아주 장급의 그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대신에 그런다고 해서 이 배심원이 심판 판정에 계속 개입은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 그 주심과 부심 이 세 명이 모든 경기를 이끌어 가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뭐 오심을 했다든지 큰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만 배심원이 옆에서 이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신 내용은 유도 시합장 그 규격과 그 다음에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실 영상은 그 유도에 있어서 그 남녀 체급, 어떤 체급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경기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도는 현재 올림픽 기준으로 여자 7체급, 남자 7체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시간은 남녀 공이 4분의 경기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전 보신 영상은 그 유도의 체급과 그 다음 경기 시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앞에서는 그 남자 여자 7체급씩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체급을 불러 드릴 테니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합을 나가면 어떤 체급에 해당이 되는지,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나의 현재 체중으로 시합을 나가면 어떤 체급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체급하고도 한번 체중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요, 남녀 똑같이 7체급의 올림픽에 이제 있거든요. 이 올림픽에 있다는 이 기준은 그 전 세계 웬만한 대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유도 수련을 하고 있든 아니면 교수님하고의 수업을 통해서 추후에 뭐 유도 대회에 나가게 되든 이 체급은 여러분들이 그 선수가 아닌 일반 생활 체육인 동호인으로 시합을 나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간은 잠시 후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체급이 여러분 60kg급입니다. 그 본인이 60kg가 넘지 않는 선수들은, 그 학생들은 그 체급에 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체급이 66kg, 그 위에가 73kg, 그 위에가 81kg, 그 위에가 90kg, 그 위에가 100kg, 마지막으로 100kg 이상급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다면 그 60kg는 60kg가 넘어지 않으면 되고요. 60kg까지 딱 나가면 됩니다. 66kg는 또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냐면 일단 60kg를 넘어야 됩니다. 내가 50몇 kg 나가면서 나 실력이 월등하니까 2체급, 3체급 위에 뛰겠습니다 하는 거 허락 안 해줍니다, 유도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60kg 이상에서부터 66kg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체중의 어떤 기준을 두고요. 마지막이 이제 100kg를 기점으로 100kg가 안 나가는 선수는 이제 마이너스 100kg라고 하는 체급에 뛰고요. 그 100kg가 넘는 선수들은 101kg가 나가든 200kg가 나가든, 물론 200kg 정도 나가는 유도 선수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체급의 어떤 제한 없이 무조건 100kg 이상 선수들은 그 헤비급이라고 해서 체급 제한이 없는 시합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좀 100kg가 넘거든요. 헤비급이죠. 살이 쪄서. 근데 이제 한 20년 전, 10몇 년 전 현역 시절에는 제가 뛰었던 체급은 이제 90kg에 해당되는 체급.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100kg까지는 시합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은 하시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동의대학교 감독님 하시는 이 국가대표 출신인 항인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현역 시절에 66kg급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무렵에는 또 73kg 한 체급 위의 체급까지도 또 대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는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자기 체급에 맞추어서
뭐 약간의 감량을 하고 뛰는 선수들도 있고요. 대신에 뭐 국제대회까지 나오면서 막 밥을 일부러 먹어서 체중을 불려서 나오는 선수는 좀 극히 드문데 그중에 또 그런 선수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송대남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기존 체급의 라이벌들이 너무 많아서 한 10kg 이상을 일부러 찌워가지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찌운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찌워서 올림픽을 금메달 딴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 체급 같은 경우는요, 그 제가 또 체급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낮은 체급은 48kg입니다, 여러분. 48kg고 그 한 체급 위에가 52kg, 그 위에가 57kg, 그 위에가 63kg, 그 위에가 70kg, 그 위에가 78kg. 예, 78kg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고요. 78kg가 넘으면 남자 100kg 넘는 헤비급처럼 체급에 제한이 없이 그 아주 이제 여자 선수들도 외국 선수들은 100kg 훨씬 넘는 키가 뭐 180, 190 되는 이런 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78kg라고 해서 78kg가 넘는 선수들은 헤비급 그 체급에 그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남자 7체급, 여자 7체급에 본인은 학생 여러분들 본인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뭐 또 약간의 그것도 유도를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그 유도 점수, 득점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도는 그 입본이라고 하는 점수와 와자리라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입본은 100점, 와자리는 10점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본 한 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 판이라고 하죠. 입본이 나오면 경기가 끝납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와자리라는 점수가 2개를 획득하면 또 경기가 끝이 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점수가 없을 경우 연장전에 들어가서 골든 스코어라고 해서 먼저 점수 따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영상은 이제 유도 득점 점수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 만든 자료다 보니까 국제 용어를 사용한 그 설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이제 경기가 바로 끝나는 점수, 그 일반 격투기로 치면은 KO를 시켰다 그러죠. 그런 점수가 뭐냐면 이제 국제 용어로는 입본이라고 하는 입본. 그 이게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인데 그 원래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그 종주국의 용어를 국제 용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모든 시합장 안에서 사용되는 이 심판들의 용어라든지 이런 점수 체계들은 다 우리나라 말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랑스럽죠. 유도는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 말을 이제 국제 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번역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입본이라고 하는 점수는 우리나라 말로 한 판이라고 합니다. 한 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와자리라고 하는 점수는 일본 말로 이제 절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절반이라고 한다. 그 특이사항은 그 한 판이라고 하는 점수, 입본이라고 하는 점수는 시합장에서 이제 딱 상황이 나오면 경기가 바로 끝납니다. 그 다음 절반이라고 하는 점수는 한 개가 나와서는 계속 경기가 진행을 하고요. 절반을 하나 땄던 선수가 그 연거푸 하나를 더 따서 절반이 2개 되었을 때 이제 하나 절반 합쳐졌을 때 한 판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점수는 한 판은 100점이고 그 절반은 10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간혹 올림픽에는 아직 없는데 그 세계 선수권 대회 하면은 나라별로 국가별로 단체전 시합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기고 지고가 똑같을 때 그 앞에 나왔던 100점 그 다음에 10점 이런 것들 합산해서 이제 또 승부를 가리는 그런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리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한 판이라는 점수와 절반이라는 점수가 있고, 그 절반이라는 점수는 두 개가 있으면 그 경기가 끝이 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경기 시간 4분이 흘렀는데 서로 점수가 안 나면 그 옛날에는 이제 주심과 부심이 깃발을 들어서 판정, 우리나라 말로 판정이고 일본 말로 판때 이러면은 심판이 생각했을 때 누가 이겼다라고 생각되는 선수에게 깃발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걸로 이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거기에 너무 심판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는 바뀐 게, 축구에 보면 여러분 골든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것처럼 유도에는 골든 스코어라고 해서 그 무조건 뭐 절반에 해당되는 점수든 한 판에 해당되는 점수든 먼저 점수를 딸 때까지 시간의 끝이 없이 계속 연장전을 갑니다. 처음에 이 규정이 생겨났을 때 그러면은 시합을 뭐 1시간 2시간 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의외로 그 연장전에 가서 점수를 먼저 따면 승부가 결정나는 골든스코어제를 선택하니 평상시보다 더 경기가 일찍 끝나고 빨리 승부가 결정나고, 또 뭔가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본의 아니게 포기하는 사람도 나와서 아주 관중들로 하여금 좀 흥미가 유발되는 그런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을 지금 요 부분에서의 설명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점수와 골든 스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영상은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한 판과 절반에 대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판이 나오려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스피드, 그 다음 두 번째가 힘, 세 번째가 상대의 등이 완전히 바닥에 닿였는지, 그 다음 네 번째가 그 기술을 들어가는 제어 능력이 이제 완벽한지, 이러한 부분들이 한 판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네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부족했을 경우 그 점수는 이 절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 등이 이제 완전히 닿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점수가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이번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만 한번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대를 던져서, 유도는 상대를 던지는 경기지 않습니까? 상대를 던져서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 입본이라고 하는 한판 점수와 그 다음에 와자리라고 하는 절반 점수가 있는데, 이 한판이라고 하는 점수를 인정받으려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100%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인데, 첫 번째가 이제 스피드, 빨라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가 힘, 그 동작 안에 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상대방 등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이거요. 네 번째가 이제 연결하는 연속성이라든지 상대를 제어하는 이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지 한 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를 딱 던지고 나서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은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를 딱 맺혔는데 이제 빵 하고 완전 떼기장 쳐가지고 쿵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한 판인 거고요. 뭔가 이제 약간 어설프게 뭐 옆으로 좀 넘어갔다, 뭔가 이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을 때 이제 절반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도복 입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요소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절반이니까 뭐 택도 아닌 기술에 대해서 절반을 여러분들이 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유도는 여러분
공중에서 막 아무리 2m, 3m 높게 제가 집어 던져도 상대를 이 앞으로 상대의 이 전면이 매트에 떨어지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 쪽이 바닥에 닿으면서 넘어가야지 이 점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 중에는 세 번째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등이 정확하게 바닥에 쿵 하고 닿는 거는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데 다른 요소들이 부족해도 그건 한 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등이 정확하게 한 판으로 그 땅 닿으면서 넘어가는 이 상황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조건 갖춰져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 어깨만 닿였다든지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넘어간 거는 그냥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 그 절반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고 기술이 걸렸는데 상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면 점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상대를 맺히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꺾기, 예, 또는 상대의 목을 졸려서 조르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눌러서 이길 수 있는 누르기까지 이제 그 득점의 요소가 된다는 말이고요. 누르기는 이제 한 판을 얻으려면 20초, 그 다음에 그 10초를 누르면 절반, 그래서 10초를 두 번 누르면 한 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한 판의 요소와 절반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금방 보신 그 영상의 설명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유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이래 던져서 아까 말했던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서 한 판이나 절반을 따기 위한 그러한 그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전통 스포츠인 씨름하고 틀려서, 또는 일본의 스모하고 틀려서 상대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한 판이 나왔다 그러면 경기가 즉시 끝이 나지만 점수를 못 땄다든지 또는 그 절반을 딴 상황이다라고 하면 엎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계속 또 경기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누워서 막 뒹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누르기, 그 다음에 조르기, 꺾기, 요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각각이 조금 그 점수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서서 던졌을 땐 그 한 판과 절반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는데, 이 누워서 하는 행위 자체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굳히기 한다, 굳히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제용어로는 내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굳히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선수들이 누르기나 조르기나 꺾기로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이런 이 경기 방식이 이제 다른 종목하고는 좀 틀린 격투기 종목의 어떤 그 요소가 있거든요. 이 부분, 유도에 있으면서 누워서 뒹굴면서 하는 이 그래플링, 이 부분만 고스란히 이제 떼가지고 나간 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짓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주짓수도 스탠딩이라고 해서 테이크다운, 상대를 던지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비율로 치면 아주 작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누워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이제 비율이 높습니다. 유도는 또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한 판으로 던지면 경기가 즉시 끝나니까 서서 하는 이 비율이 좀 높고, 이 굳히기 비율은 조금 작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엄연히 유도 경기 안에는 누르기와 조르기와 꺾기가 있다. 누르기는 여러분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이제 몸풀게 딱 홀딩 시켜가지고 눌러가지고 못 일어나게 이렇게 딱 가둬놓은 상태에서 20초 동안 버텨내면 한 판입니다. 그 다음에 10초 동안 붙잡고 있는데 10초가 지나 상대가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반입니다. 대신에 내가 이 홀딩 누르기를 했는데 상대가 8초나 9초, 10초 되기 전에 풀려 나오잖아요. 점수가 없습니다. 시간으로 점수를 체킹을 하고요. 그다음 조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 조르기를 당하면은 이제 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르기는 시간이 아니고요.
쪼르기는 상대가 만약에 쫄렸다. 그러면은 이제 버티겠죠. 왜냐면 이제 안 버티면 시합이 지니까. 버텼을 때 뭐 기절을 해버렸다. 이러면 한 판이에요. 그리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급에서는 기절을 하더라도 끝까지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상대가 탭을 하면 한 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 예전에는 국제대회 나가면 간혹 쪼르기 당했을 때 이 탭 항복을 안 해가지고 기절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대회에서 그걸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유도를 잘 모르는 관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합장에 왔는데 뭐 쪼르기 당해가지고 사람이 기절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무서워서 유도를 이제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그 시합 규정에는 쪼르기를 당해서 탭을 하면 한 판이고요. 탭을 하지 않으면 기절하잖아요. 그러면 한 판이 아니고 자기 그 기절할 때까지 항복 안 한 이 사람에게 반칙패를 줍니다. 어차피 경기는 끝나거든요. 한 판으로 끝나나 내가 반칙패 받고 끝나나 경기는 끝나는 건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반칙패를 받은 사람은 그날 다른 시합을 못 해요. 무슨 말이야? 올림픽 같은 경우 내가 쪼르기를 당해서 부득이 졌다. 탭을 하면 패자전을 뛸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틴기다가 탭을 안 하고 참다가 기절해버렸다. 패자전을 못 뛰어요. 패자전을 뛰어서 3등, 동메달까지는 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대회 봐도 조르기를 당하면 상대방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르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꺾기는 이제 유도 같은 경우 다른 격투기 종목은 다양한 모든 관절을 다 꺾을 수 있는데 유도는 좀 위험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팔꿈치 관절만 꺾을 수 있습니다. 이쪽 팔, 이 부분만. 예. 손목 꺾으면 안 되고요. 어깨, 하다못해 무릎, 발목 이런 거 꺾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짓수라고 하는 종목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1년 넘게 배우고 있는데 모든 관절을 다 꺾을 수 있어요. 단 다리 하체 관절기는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발목만 꺾을 수 있다가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은 무릎까지 꺾는 그런 것도 허용을 해주거든요. 유도는 절대 다리는 하체 관절기는 없습니다. 다리는 꺾으면 안 되고요. 팔 관절만 꺾을 수 있습니다. 꺾기는 쪼르기하고 또 틀려서 그 좀 다른 격투기보다 좀 안전하게 진행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꺾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프면 부러질 것 같으면 당연히 탭을 하겠죠. 쪼르기보다 못 참거든요. 이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 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팅기다가 만일에 그런 경우는 드문데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한 판이에요. 예. 근데 다른 격투기에 비해서 시합장에서 꺾여가지고 팔이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유도 규정에는 그 심판 규정에는 다른 이종 격투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가 아무리 꺾여서 탭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주심 있죠. 심판이 딱 이렇게 위에서 이제 굳히기 상황이니까 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완벽하게 팔이 꺾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심판이 즉시 한 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버팅겨도 심판이 한 판 줘버리면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격투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는 이번 그 테마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유도는 상대를 던져서만 승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넘어진 상대를 누르거나 그 다음에 조르거나 꺾어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려면은 여러분 사실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유도를 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도라는 운동은 저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굳히기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여러분과 하는 수업 계획에는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기술 하기에도 수업 시간이 부족한지라 굳히기에 대한 설명은 수업은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소개했고요. 또 앞으로 실기 수업 중에도 누르기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또 특별한 사항이 있고 조르기 꺾기도 좀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이 주짓수가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유도 굳히기도 많은 또 관심을 또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기회 될 때 수업 시간 중에 굳히기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재미있게 소개하는 과정과 시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그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 한 가지가 뭐 뒤늦게 좀 발견이 되어서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시 촬영하지 않고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쪽에 분명히 여러분 나왔거든요. 그 뭐 간단한 영상에는 남자, 여자 공이 4분 시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유도는 여러분 그 남자는 5분이었고요. 그 국제 대회 기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그 다음에 여자는 4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4분으로 한 몇 년 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4분, 여자도 4분. 그러면은 축구 90분하고 뭐 야구는 몇 시간 하는데 그 국가대표들 수준에서 4분 정도 시합하면은 조금 뭐 너무 짧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셔야 될 게 그 선수가 잡고 겨루는 시간만 초가 지나가고요. 심판이 이제 그쳐 이래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를 많이 주거든요. 크게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쳐. 굳히기 아까 말씀드렸던 굳히기 하다가 특별하게 뭐 누르기나 쪼르기, 꺾기에 어떤 성과가 없다 그러면 또 심판이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라고 안 그러고 이제 거쳐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4분이라는 시합을 그런 식으로 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한 판이 나온다면 몇 초 안에도 경기가 끝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비슷한 선수들끼리는 한 판이 나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시합 경기 한 번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매트 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도는 또 다른 격투기 타격기하고 틀려가지고 그 타격기는 왜 하루에 한 경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 시간은 훨씬 길지만 유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날 올림픽이든 뭐든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전부 다 소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림픽 기준에서 금메달 따려면 한 5, 6판을 이겨야 돼요. 그 과정들이
1회전 통과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2회전하고 3회전하고 하면은 실제로 체력적인 소비가 타 종목에 비해서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도 경기 시간은 남자 4분, 여자 4분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도 배워가지고 몇 개월 배워가지고 시합 나가서 4분 시합하면 여러분 한 1, 2분만 지나도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힘들어서. 그리고 또 유도의 묘미는 유도의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한자로. 부드럽게 해야지 4분이든 몇 분이든 또 한 판이든 두 판이든 자기의 능력을 다 쓸 수 있는데 초보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단점이 날아갈까봐 힘을 엄청 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분만 지나도 서 있지를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시합을 나간다면 지금 현재 뭐 전국대회 및 부산 대회에 생활체육인들의 경기 시간은 다행히도 여러분 2분입니다. 2분. 근데 그러면은 몇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나갔는데 2분만 시합해가지고 막 져버렸다 그러면 안타깝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2분 안에도 벌칙이 나오고 뭐 승부가 나오고 다양한 어떤 결과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분의 체력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준비한 외국의 영상으로 유도의 경기 규칙과 이런 어떤 득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이제 이 영상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경기 규칙입니다. 한번 제가 또 따로 이제 설명으로 자료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는데요. 벌칙입니다, 여러분. 벌칙. 어떤 스포츠든 벌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축구 같은 경우 조금 반칙이 좀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옐로우 카드가 나가고요. 이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퇴장이고요. 레드 카드. 그 다음에 옐로우 카드 끝보다 완전히 감정이 앞서가지고 아주 심한 반칙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레드 카드 퇴장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유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좀 종류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지금 조금 이제 말로서 하기만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약간의 흐름, 테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도의 반칙은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칙은 경미한 반칙,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작은 반칙, 사소한 반칙이라고 해서 지도라고 하는 이제 반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좀 좀 위험한 반칙 또는 아주 고의적인 반칙, 이런 반칙은 바로 반칙패라고 하는 이제 반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감정에 앞서가지고 선수가 유도는 원래 상대를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합 중에 때려버렸다. 또는 욕을 해버렸다. 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침을 뱉어버렸다.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볼 것도 없이 그냥 반칙패를 주고 국제용어로는 한속고 맞게 이러고 심판이 딱 서가지고요. 이러면 한속고 맞게 이러면은 이제 반칙패. 다른 말로 하면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반칙. 경미한 반칙은 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유도 규정 중에 반칙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재미난 게 국제 용어로도 지도 이럽니다. 지도. 우리나라 말로는 지도. 그래서 지도를 이제 주는데요. 이 재미난 게 한 선수가 한 경기에 지도를 3개를 받으면 반칙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반칙인데요. 원래는 이 지도의 상황이 몇 개가 없었고 옛날에는 벌칙도 여러분 4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지도라는 벌칙이 있었고요. 지도보다 좀 강한 벌칙이래 가지고 주의라고 하는 벌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에 해당되는 벌칙인데 경고라고 하는 벌칙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한 판에 해당되는 반칙패라고 하는 그런 벌칙이 있었는데 4가지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유도를 모르는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이 유도를 접했을 때 이거 어떻게 벌칙을 다 외우노 해서 이제
좀 위험한 반칙, 감정이 아주 많이 앞선 반칙은 그냥 반칙 피해로 그냥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의 경고와 주의에 해당되는 사소한 반칙들은 다 지도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벌칙 사항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기술적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도 사항이 늘어나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유도를 볼 때는 한 판이 많이 나오고 절반이 많이 나오고 뭐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조르기 꺾기가 많이 나와서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시합장 가보면요, 이 딱 잡아보면 선수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내보다 잘하는 선수인지 약한 선수인지 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하다든지 딱 잡았을 때 내가 유도는 이제 딱 잡히면 날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일단 잡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잡아도 공격을 안 해요. 계속 좀 비겁한 시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벌칙 사항으로 추가가 됩니다. 도망을 갔다 하면 옛날에는 뭐 5발 도망가면 지도였다면 지금은 뭐 조금만 도망가도 지도를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합장이 정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실력이 좀 딸리는 선수들이 시합장 바깥쪽으로 좀 물러나게 되거든요. 물러나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발이 한 발이라도 나가면 지도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2발이 다 나가도 2사람이 안 나가면 벌칙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까다로워진 게 그 한 발만 나가서 3초 이상 있으면 또 지도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해지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한 발이라도 뒷발 물러가지고 이 사람이 밀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날리지 못하니까 홧김에 막 상대를 또 밀어가지고 장애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기술 아니잖아요. 민 사람에게 또 밀었다고 또 주는 벌칙 지도가 또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불리하다고 생각돼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 한 발이라도 빠진 경우, 그때 또 새로운 또 지도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도 벌칙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자인 저도 매년 이제 세계유도연맹, 대한유도회, 부산시유도회 이렇게 내려오는 변경된 심판 규정을, 경기 규칙을 계속 이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반칙패라고 하는 아주 이제 강한 그 벌칙과 또 지도라고 하는 경미한 벌칙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시합장에서 발생이 돼버리면 반칙패는 경기 끝, 바로 지도는 3개를 받으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지도 사례가 뭐냐면 한 사람은 상대를 던지려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반대 사람은 극단적으로 좀 방어를 하는 경우 지도 벌칙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자주 나옵니다. 시합에서 흔히 나오는데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꼭 상대를 맺히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에게 지도 한두 개를 따고 시합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개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2개만 딱 받고 나면은 1개만 더 받으면 경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그 선수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합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한 판 또는 절반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한 판에 해당되는 반칙패라는 벌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반칙이지만 3개를 받으면 경기가 끝이 나는 지도라는 벌칙이 유도 경기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복잡한 거일 수 있는 한 가지만 딱 더하고 제가 수업을 마쳐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골든 스코어 말했지 않습니까? 골든 스코어를 가면 그 시합 시간에 끝이 없다. 계속 가고 먼저 득점하는 사람이 이제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 벌칙 사항도 골든 스코어와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4분을 시합하면서 제가 지도를 2개 받았잖아요. 그럼 경기가 끝났어요. 그 연장전 골든 스코어 갈 때는 그 지도 2개를 제가 안고 싸워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은 굳이 나를 던지지 않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저를 도망가게 만들어서 지도 하나만 더 따내면 경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 2개를 안고 연장전에 간 사람은 이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겠죠? 어차피 내가 상대를 맺히지 못하면 경기가 이제 지도 하나 더 받으면 제가 지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달리겠죠. 이런 효과가
또 상승을 해서 역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50분 안에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넣기는 어렵겠지만 뭐 흐름상 유도 경기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아주 오늘 뭐 수업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도어에서도 볼 수 있으시지만 또 제가 운영하는 또 개인 유튜브에서는 상시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도와 이번 계기로 좋은 인연을 맺었다면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은 공지 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그 실기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후에 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또 연장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 사전 공지를 드리고요. 또 오늘 수업보다도 더 알차게 더 좋은 수업으로 또 다음 수업 온라인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실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복 입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도복을 입으신 이후에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